(50년 8월의) 낙동강 전선. 북한 인민군의 공세가 치열했던 이 무렵이 유엔군에게는 괴롭고 힘든 시기였다. 팔군 사령관 워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전쟁이란 결코 워커의 성미에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메가더는 그가 9월 중순까지만 낙동강에서 버텨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워커는 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내고 있었다. 메가더는 이 무렵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처음 구상한 것은 6.25가 터진 나흘 뒤였다. 한국 전선을 처음 시찰했을 때 그는 인민군의 허를 찌르고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상륙 작전에 대한 구상이 떠올랐다고 했다. 메가더의 계획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 육군 참모총장인 콜린스 대장과 해군 해병대가 특히 반대했는데 상륙 작전을 펴기에는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이며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심지어 성공 가능성을 5000대 1의 도박에 비유하며 반대하는 참모도 있었다. 참모본부는 인천보다 더 안전한 상륙 지점으로 군산이나 오산을 권고하기도 했다. 메가더는 이 모든 반대와 타협안을 물리치고 인천만을 고집했다. 메가더는 전략적 이유로 또 정치적, 심리적 이유로서도 서울을 빨리 탈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 상륙 작전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합동참모본부의 결론이 난 것은 8월 28일. 인천이 어려워질 경우 군산을 고려해본다는 조건부 허가였다. (9월에) 접어들면서 낙동강 전선의 유엔군은 북한군의 최후 공세를 맞아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었다. 낙동강 돌출부의 미군 지역은 번번이 뚫렸고 워커는 이를 틀어막기 위해 예비대를 투입해야 할 만한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인천 상륙 작전에 동원될 예정이었던 미 해병대는 낙동강 전선이 워낙 다급했기 때문에 전선에 투입돼야만 했다. 메가더는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 10군단을 창설하고 사령관은 직계인 알몬드 참모장을 임명했다. 9월 11일 비밀리에 작전 준비를 끝낸 미 제1해병사단이 고베에서 승선했다. 한국군 해병대와 제17연대도 부산에서 배에 올랐다. 17년대는 유엔군에 배속된다는 그 장명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 6시에 출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밤에 상선을 해야죠. 상선을 하는 도중에 대통령 가각께서 부두에 오셨어요. 네 분이 오셔서 그 선장실에서 저를 만나고 그쪽에 서울에 들어가는 것을 그 암암리에 말씀하셨습니다. 가가지고 양면을 많이 다치지 말게 해라. 죄 없는 사람을 거기에 대해서 그 벌을 많이 주지 말아라. 인천 상륙 작전에는 모두 261척의 함선이 동원됐다. 일본 요코하마와 고베, 사세보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한 함정들은 제주도 남쪽에서 집결한 뒤 황해를 북상하기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인천 앞바다에는 클라크 대위가 첩보 활동을 펴고 있었다. 영종도를 근거지로 이들은 인천의 방어 태세를 미리 탐지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함대를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 팔미도의 등대를 밝히는 일이었다. (11일부터) 팔미도를 떠나댕겼죠. 14일 날 저녁 8시 무전이 들어오더만요. 15일 0시 40분에 불을 튀기라. 0시 30분에. 그러니까 12시 30분이죠. 그 등대불 끄는데 애를 먹었어요. 그 등대불이라 그때 보니까 그 불을 켜면 밑에서 디젤가 올라오더만 기름이. 올라와서 불을 붙이면서 그 회전을 해요. 인천 상륙작전의 D-Day는 9월 15일. 모든 함대는 새벽 2시에 팔미도 곁을 지나 인천 앞바다에 정렬을 완료했다. 상륙작전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월미도였다. 방어부대의 반격은 거의 없었다. 사령선인 마운트 맥킨리 함상에서 메가드는 자신이 연출한 3기의 대작전을 지켜보았다. 상륙부대가 월미도의 그린비치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6시 31분. 예정보다 1분 늦은 시각이었다. Some of them had tried to run. In those days, there was a causeway that went from Walmido back to. 인민군의 일부는 월미도에서 인천 항해에 이르는 독을 가로질러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잡아 사살하고 나머지는 생포했죠. 당시 우리는 1개 대대와 2대 탱크밖에 없었지만 인민군은 빨리 포기했고 상륙한 지 1시간 내에 항복했습니다. 인민군은 흰 깃발을 들고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월미도에는 썩은 달걀과 암모니아를 잔뜩 섞어 놓은 듯한 고약한 화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8시, 메가드는 월미도를 완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상륙 지점은 월미도의 그린비치와 북부의 레드비치, 남단의 블루비치 등 3곳이었다. 작전이 시작된 지 24시간 만에 교두보를 확보한 상륙부대는 진격 태세를 갖추었다. 해병 소속 폭격기들이 예정대로 월미도와 인천을 폭격했습니다. 우리가 해안으로 향할 때 로켓함은 월미도에 파괴적인 집중 포화를 가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침 6시경에 상륙했습니다. 북한군은 인천을 충분히 요새화하지도 수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인천에는 1,500에서 2,500명의 신통차는 부대만 있었으며 항만에는 기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해안에 상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5일) 밤에는 인천 시내에서 한동안 맹렬한 시가전이 벌어졌으나 대세가 기운 것을 안 북한군은 16일 새벽에 모두 철수했다.
인천 상륙작전 과정에서 유엔군의 사망자는 20명이었고 175명이 부상을 입었다. 북한군은 약 1,4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메가더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날을 맞았다. 상륙작전의 성공이 확인되기 전까지도 무모한 모험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메가더는 통쾌한 승리로서 되돌려주게 된 것이다. 메가더 장군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합동 참모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인천 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그들은 실패하기를 바랬는지 모르지만 장군은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메가더는 인천 상륙이 성공하면 그 충격으로 낙동강의 북한군 주력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낙동강의 전황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었다. 해병사단의 뒤를 이어 상륙한 미 보병 7사단은 경인 전투 지역의 남쪽을 공격하는 데 투입됐다. (9월 18일) 아침 미 해병대는 김포 비행장을 완전히 점령했다. 북한군이 김포 비행장을 파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미군에게는 행운이었다. 9월 18일 오후부터 유엔군의 비행기가 김포 공항에 이착륙하기 시작했다. 상륙작전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메가더는 성공을 만끽하고 있었으나 내심으로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 낙동강 전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같은 날 비로소 낙동강 전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워커는 원래 상륙작전 바로 다음 날인 9월 16일을 총공격일로 정했으나 때마침 내린 폭우와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쉽사리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흘째인 9월 18일부터 낙동강 전선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비밀리에 붙여졌던 인천 상륙작전 소식이 전해지자 그토록 완강하던 북한군은 일시에 허물어졌다. 패잔병들의 투항은 북한군의 땅에 떨어진 사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었던 것이 인민군 제13사단 참모장 이학구 총가의 투항이었다. 그는 한국 전쟁 중에 투항한 최고급 북한 장교였다. 그 13사단의 참모장이 이학구, 이학구 별내계 총장입니다. 그 이학구가 이제 사단장하고 후퇴합시다. 이제는 공격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후퇴합시다. 그러니까 최영진이 못한다. 한다. 못한다. 싸움이 나서 이제 너 죽여버린다 하는 말을 이제 사단장이 했어요. 그 이하구가 너 나를 죽여? 난 너를 죽인다 그래야. 너를 죽여야지 이 몇천 명의 사병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쐈습니다. 최영진이 팔을 맞았어요. 그리고 아이고 하고 나가 자빠질 때 하구가 그 막살릴 때 나오면서 거기 있는 연대장도 후퇴하라. 내 명령이다. 후퇴하라. 그런 얘기. 그래서 하구가 넘어왔어요. 국군이 바로 뒤에서 쫓아온다 이겁니다. 그럼 왜 너 전투 안 하고 쫓겨오느냐? 그러니까 하도 많이 오니까 도저히 뭐 저항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국군이 그 아주 그 강하다니까 아이고 뭐 헛쏘고 뭐 오니까 그 저녁부터 후퇴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 오합지졸입니다. 명령도 없어요. 그리고 싹 사단장이 그냥 참모들하고 이 서로함을 메고 비밀 서로함이죠. 그걸 가지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전 전선에 걸쳐 유엔군의 돌파가 가속화됐다. 일단 돌파된 전선에서 북한군이 전열을 가다듬어 지연 작전을 펼 기회는 오지 않았다. 한국군은 앞을 다투어 진격했다. 국군 제8사단은 태백산맥의 요충지인 안동을 공략하고 영주에 접근했다. 미 24사단은 주 공격로인 김천을 이틀 안에 돌파하고 영동과 옥천을 거쳐 대전에 도달했다. 북한군은 전라도 방면에서 북상하는 패잔병들을 엄호하기 위해 대전에서 강력히 저항했으나 그것도 잠시뿐. 9월 28일 미 24사단이 이를 점령함으로써 2개월 전 대전에서 당했던 쓰라린 패배를 씻을 수가 있었다. 낙동강 전선을 돌파한 미 1기갑사단과 인천 상륙부대인 미 7사단은 서울 남쪽 오산에 드디어 합류했다.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9월 20일부터 한강 도하 작전이 시작됐다. 행주나루를 도하한 미 해병대와 한국군 해병대는 서쪽으로부터 서울로 진격했으나 인민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일 날 새벽에 저게 이계 대대가 공격해 온 하고 이제 아침에 부딪혔습니다. 그날 포로를 한 400명 잡았는데요. 전부 서울에서 모집한 이영군이에요. 물론 장교는 인민군 장교지만 병정들은 전부 서울서 잡아간 우리 청년들이에요. (9월 25일) 마포 일대에서 시작된 서울 시가전은 밤이 깊어가면서 점차 시가 중심부로 조여들기 시작했다. 인민군은 이날 밤 서울을 포기하고 주력 부대를 의정부 방면으로 퇴각시켰으나 후위 부대는 밤새도록 역습과 저항을 시도했다. 인민군의 T-34 탱크 한 대가 우리에게 돌진해 와서 나는 매우 놀라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전차길이었는데 다른 탱크 한 대가 사람을 진이건 왔어요. 탱크 한 대가 참호를 향해 돌진해 오자 해병들이 바주카 포를 쏴서 탱크를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도로상의 바리케이트와 그 양쪽의 건물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26일을 고비로 저항은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서울에 도착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서울이 대부분 석조 건물이라서 돌파할 수 없었고 좋은 지도가 없는 데다가 통신 연락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린 중앙청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중앙청을 막아주는 큰 3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적은 큰 길을 따라 내려왔으며 우린 결국 중앙청을 장악했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And we finally were able to take that building and get into the building. 서울은 9월 28일에 완전히 탈환됐다.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간 지 꼭 석 달 만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에 메가더와 그 일행이 김포 비행장에 도착했다. 전용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메가더의 제1성은 옛날과 다름없다는 것이었다.
정오의 메거더는 이승만의 팔을 부축해 중앙청 계단을 내려왔다. 메거더가 먼저 연설을 시작했다. 대통령 각하, 우리 유엔군은 드디어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이제 되돌려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연설하기 위해 일어섰다. 나 자신이나 한국 국민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는지. 이승만은 감격에 벅차 말문을 쉽게 열지 못했다. 그 참 기억에 생생합니다만은 이 박사께서 다른 데 가시지 않고 그때 경무대죠. 경무대로 가셨어요. 그때는 뭐 시갈 때도 연기가 펄펄 났대요. 소방서가 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 불이 안 꺼졌어요. 중앙청이. 불을 끈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 겸해서 갔습니다. 현관에 계세요. 현관에서 거기도 불 끄고 계세요. 거기도 불 끄고 계신다니. 근데 그 고수경례를 하고서 라문이 보고를 하니까 뭘 하러 왔나 이거예요. 그 보고를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각하 말씀이 시방 자네가 여기 와서 그 보고할 그 여유가 있나 이 말이야. 호통을 되게 치더라고요. 시방 보고할 시간에 빨리 서울에 이거 불 꺼라 이 말이에요. 시방 불이 다 붙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서 불 꺼라 이 말이에요. 폐허가 된 서울. 사람들이 도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비참한 전쟁의 잔해였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파괴보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와 불신의 후유증이었다. 90일 동안에 2번이나 주인이 바뀐 서울은 잔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생존자들이 뒤섞인 채 복잡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 강제 의용군, 납북자의 가족, 어쩔 수 없었던 부역자들, 그리고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김일성의 하수인들. 고난의 광풍시대가 잔인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복의 역풍도 거칠었다. 서울에 지금 이 부대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보복이 심해. 하긴 그렇겠죠. 그 공산당 때 고생하던 국군들 장병들이 그 공산당이라고 보면 일을 가니까 그야 뭐 또 그 심정도 이해해줘야죠.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 열혈 청년들이니까. 그러니 구별이 없이 결국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생겨난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봤습니다. 시인이었어요. 박인환. 우리가 대구에서 듣기는 그 사람이 그 인민군 편에 서서 뭐 그냥 전부 잡아가고 뭐 다 이랬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조선호텔짜리 앞에서 만났는데 그 인환이 그 손 내려 괜찮아. 나 뭐 너 죽이러 온 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소문을 대구에서 들을 땐 그랬던 사람이 얼굴이 하얀 게 시험이 최소한도 아마 한 5cm 이상 6cm는 길렀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깥에 나와 활동한 사람이 아니고 숨어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그냥 인환이 너 얼마나 고생했냐 이러고선 참 그러고 간 일도 있습니다. 인민군이 북쪽으로 후퇴한 뒤 참혹한 학살의 현장이 드러났다. 전주, 청주 등 여러 지역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 대전에서는 5,000구 이상의 시체가 발견됐다. 시체를 찾으러 13일 만에 어느 산에서 탐구를 해왔습니다. 그러고서 시체를 보니까 손을 뒤로 묶고 앞에 면상이 상했었습니다. 그 뒤에 시체를 찾아다 선산에 안장하고서 생각을 하니까 그 둔한 마음은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족끼리의 학살은 치유할 수 없는 적대감과 증오심으로 민족의 내부에 깊이 각인됐다. 서울을 떠났던 시민들이 돌아왔다. 이 무렵 도강파냐 잔류파냐 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대부분 한강다리 폭파 때문에 서울에 남게 된 잔류파들은 부역자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 서울의 파괴는 심각했다. 태평양 전쟁 직후 일본을 취재했던 한 기자는 서울이 1945년 당시의 동경이나 요코하마의 폐허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적고 있다. 도강파와 잔류파의 갈등과 대립은 경찰이 서울에 들어온 뒤에도 한동안 계속됐다. 부역행위 특별조치법과 린치 금지법 등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나온 뒤에야 시민들은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 한국전쟁은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보름 만에 다시 38선의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하순 38선에 도달한 유엔군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38선을 넘는 문제는 워커에게도 권한 밖의 일로서 미묘한 문제였다. 워커 장군은 그날 우리가 38선을 넘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가더 장군과 50분가량 함께 있다가 집차를 타고 서울 본부로 돌아왔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메가더를 만나러 가기 전보다 결정이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결코 38선을 넘으란 명령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8선에 가장 먼저 도달한 부대는 한국군이었다. 한국군은 어떤 구실을 붙여서든 38선을 넘고 싶어 했다. 포탄이 너무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1개 대대 중에서 1개 중대 이상이 전 사상자가 나시니 빨리 본부에서 한 4km 후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사문까지라도 전진해가지고 점령을 하느냐, 양자 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순간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문 고지만 점령하면 저희들이 더 전진하지 않고 거기서 정지할 테니까 거기까지만 공격하도록 좀 허가해 주시오. 이것을 메거더한테 보고해 주시오. 그랬더니 워커 장군이 그 메거더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건 전술적인 문제니까 거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자기한테 해주고, 둘째는 이건 절대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만 보장해주면 마음대로 하라. 그 명령을 받으니까 어떻게도 기쁜지, 그래서 30일 날 아침 저 사진에 전사람들 모여가지고 공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10월 1일) 동부전선에서 먼저 한국군 제3사단이 38선을 넘었다. 환영 나온 주민들은 6.25 전까지는 북한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이다. 태극기를 든 주민들 가운데 태극기와 인민공화국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나이든 농부가 있었다. 이승만은 38선 돌파 문제에 대한 토론을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 국토 내에 단 한 명의 적도 남지 않을 때까지 만주 국경을 목표로 진군해야 한다. 유엔군이 어떻게 결정하든 우리는 진군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승만은 선언했다. 메가더 역시 북진에는 이승만과 똑같은 생각이었다. 메가더는 쓸데없는 논쟁을 유발하는 38선이란 말을 쓰지 말도록 지시했다. 적이 항복할 때까지 한반도 전체를 군사작전 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그가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회신이었다. 영국군도 이 무렵 38선을 넘어 개성에 진격하고 있었지만 워싱턴에 대해서는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10월 9일 수도 사단은 신고산에 도착해 북한군의 대로인 경원선 철도를 차단했다. 이때 메가더는 인천 상륙에 승리한 10군단을 빼내 원산에 상륙시키려 하고 있었다. 적이 패주하는 전투에서 자기 군대의 절반을 후방으로 빼버리겠다는 메가더의 결정은 분명한 실책으로 보였는데 10군단이 준비하는 동안 한국군 3사단과 수도사단이 밤낮으로 진격해 10월 10일 원산을 수중에 넣었기 때문이다. 통제권 밖에 10군단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던 8군의 워커는 원산으로 날아가 1군 단장 김백일에게 훈장을 달아줌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 무렵 메가더는 휘하의 군대를 워커의 서부와 알몬드의 동부로 양군에서 운영하고자 했다. 워커는 알몬드의 10군단이 독립된 지휘부로서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상처받고 기분이 상했으며 그 이후에도 메가더가 10군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백선엽이 이끄는 국군 제1사단은 서부전선에 투입된 단 하나의 국군 부대로 미군들과 북진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사단장이 일본 전차 타게 되게 되면은 저게 그 소총 한 발에 그 사단장 죽으면 이 부대 지휘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러나 그 포병 지휘관 해닝이라고 하는 대령인데 당연히 이 전장에 그래도 한번 그래도 명성을 날려보겠느냐. 그 보통 보통 그거 뭐 한 사단장으로서 끝나게 되냐.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런 절여의 기회가 어디 있느냐. 죽어도 좋다. 그래서 일본 전차 탔어요. 그래서 하루 평균 얼마 가는가 하니 25km. 전투를 하면서요. 여기에 운동화를 신었는데 거기에 피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군 도중에 뭐라는가 하니 평양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할까 자기네가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밥 굶어도 좋고 평양 하게 되면 평양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25km를 가는데 이것은 독일군이 스타린그라드에 공격할 때에 그거보다도 더 빠릅니다. 10월 19일 한국군 제1사단은 상상도 못할 빠른 속도로 진격하여 미 제1기갑사단과 함께 평양에 먼저 입성한 부대가 됐다. 입성해서 대동교 철도교, 그러니까 철교 한 500m쯤 앞에서 미군 기갑사단 병정을 만나는데 나도 제일 앞서는데 미군 병정이 왜 우리가 제일 앞서는데 당신들이 앞에 서느냐. 그러니까 이제 평양 철교를 제일 먼저 자기들이 점령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울 게 아니라 같이 가서 같이 싸움하면 되지 않느냐. (10월 20일) 드디어 유엔군은 평양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평양을 점령하자 메가더는 북진 한계선을 압록강 남쪽 60km까지 올리는 신메가더 라인을 정하고 숙천, 순천에 대한 동시작전을 펼쳤다. 북한의 수뇌부와 북한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고 평양 부근에 억류된 유엔군 포로를 구출하는 것이 작전의 목표였다. 현장에서 낙하산병의 투하를 직접 지켜본 메가더는 적을 함정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만족해했으나 이미 북한군 주력은 청천강 이북으로 철수한 뒤였다. 공수작전의 성과는 5명의 미군 포로를 구출한 것뿐이었다. 10월 21일 메가더와 워커는 평양 비행장에서 입성 행사를 가졌다.
평양이 탈환될 때 구출된 20여 명의 미군 포로가護送된다. 평양 점령은 서울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와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남한의 북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불과 넉 달 전에 서울을 포기했던 이승만은 김일성이 버리고 간 평양에 입성하면서 감격에 겨워 한영 군중 속으로 마구 들어가며 악수를 나눴다. 이승만은 북한을 유엔군이 통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승만은 직접 북한을 통치하고 싶어 했다. 유엔 총회는 메가더 장군에게 북으로 진격하여 북한 지역을 접수하고 북한 지역의 정권을, 즉 통일 한국 정부를 수립할 것을 허락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때 이 박사는 국무성 및 메가더 장군과 매우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군이 북으로 진격함에 따라 메가더 장군은 해방된 북한 지역의 통치자를 임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맹렬히 반대했고 그는 북한 지역에 미군정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점령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과 미군은 자신들이 북한을 통치하고 싶어 했어요.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북쪽으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1945년에 발생했던 모든 상황이 재현되어 한편으로는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군정을 원했고 유엔 하에 신탁 통치를 희망했으며 온갖 수단을 다해 이승만이 북한을 통치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당시 군정과 신탁 통치 두 가지 안이 또다시 대두됐습니다. 10월 21일 평양에 미 제1군단 소속 군정부가 설치됐다. 국군 제2군단이 조직했던 주민자치기구도 미 군정에 흡수됐고 정부의 행정 지침도 수복지구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행정의 공백이 생겨났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 공백에서 빚어지는 갖가지 혼란 속에 방치됐다. 북한에서는 6.25가 나자 벌써 그 전에 조직을 다 해가지고 면 단위로 다 행정조직 다 왔습니다. 경찰 치안조직이 다 왔는데 우리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밀고 올라갔기만 했지 유엔군 측에서는 3.8 이북 지역은 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자세였어요. 그래서 평양시장도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평양 들어가서 이제 본 건데 군정을 펴면서 자기네 미군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쪽 사람을 시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50년 10월 하순 전선의 지휘관들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쁨에 쌓여 있었다. 10월 24일 유엔군의 선두부대가 청천강을 도하하고 있을 때 메가더는 전 예하 부대에게 압록강까지 전진해도 좋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제한을 변경하는 것이었고 사실상 한국을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이 무렵 북한의 김일성과 수뇌부는 강계 부근의 산악지대에 은신하고 있었다. 선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개천에 그래서 나는 이제 김일성이 또 그 다음에는 또 목표 김일성이 잡는다 이래가지고 혼자서 이제 뛰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대전차 보중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저 70몇 밀리짜리. 그래 그게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일개중대가. 그래서 이렇게 쫓아갔더니 승용차 하나 있어. 막 들이 혼자 쫓아갔더니 그래 보니까 이북 박이루 차요. 내무성 장관 박이루 차요. 하도 내가 바삐 쫓아가니까 이놈이 그냥
거기 도망 못 가고 거기에 보니까 저 경유를 넣었더구만 승용차에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 그 박스에 보니까 이제 쌀이 한 가마 반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 후퇴할 때입니다. 후퇴해서 어디 왔느냐 할 같은 그게 저 기차구리 있습니다. 기차구리에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거기 이제 그러니까 국가 순회는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있고 그 사람들 먼저 이제 그 차를 갖다 이제 관계 방면을 후퇴시키고 이 사람들도 이제 그 박일우라서 후퇴하려고 이제 그 준비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무성이가 내게 뭐라고 하면 우리 최고의 역량이다. 세계 군단 그 신변을 갖다 이제 징발해서 당신에게 맡기니까 이걸 갖다 단시일 내에 말이야. 군대를 갖다 훈련해가 편성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런 이제 이탁을 받고 나는 중국에 통화를 하는 데 있었다. 10군단의 동부전선에도 전승의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10월 25일부터 며칠 사이에 장진호로 진출했던 10군단은 중국군으로 보이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제1해병사단은 우세한 화력과 기동력으로 계속해서 산악지대를 전진해 나갔다. 제1해병사단은 흥남에서 장진호로 전진했고 거기에서 다시 압록강으로 북상했습니다. 5연대와 7연대는 하갈우리를 향해 전진했고 우리 연대는 예비 부대로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하갈우리를 방한 것은 호수 남쪽에 수력 발전소가 있고 그 옆에는 작은 비행장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공병들은 활주로를 건설하느라 아주 바빴습니다. 이 무렵 한국전을 통해 유엔군이 압록강의 국경까지 도달한 곳은 서부의 초산과 동부의 해산진이었다. 압록강에 가장 먼저 도달한 부대는 서부전선의 한국군 제6사단이었다. 그 압록강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10월 26일 날 2시 10분에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그 강 뗏목다리가 있는데 가서 이 초산선에 들어가면 거기면 초산선 그 강이 보이지가 않아요. 산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거기서 신도장 지서에서 초산까지가 한 6km나 5km, 6km 되죠. 그래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그 신도장 지서 있는 데서 저쪽 압록강에다 그 뗏목다리를 놓았는데 아주 웅장합니다. 뗏목다리가. 그리고 거기서 있은 것이 한 53시간 있었어요. 그날 그 밤에 잠을 자려면 잠이 오지 않아요. 한 12시쯤 됐는데 그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요, 만주에서. 그러니까 그 개 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도 젊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했죠. 저 만주 땅도 우리 땅이었었는데 뭐 그런 얘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고구려의 우리 뭐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그냥 말 타고 그냥 따르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11월 24일 메가드는 모든 전선에서 전면 공격을 퍼부으며 북한의 잔여 병력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협격 작전을 펴고 있었다. 메가드는 그것을 대규모 압축포위라고 표현했다. 메가드는 압록강 전선을 시찰하면서 해산진에 있는 미군 부대로 타고 간 비행기의 날개를 흔들어 신호를 보냈다. 40분간에 걸쳐 눈 덮인 국경지대를 관찰한 메가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국진을 단행했을 때 우려했던 소련이나 중공의 개입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메가더는 연말까지는 전쟁을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11월 21일 동부전선의 미 제7사단도 압록강의 해산진에 도달했다. 미군들은 더 나아갈 데가 없는 국경지대에 와 있음을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드디어 우린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한국 부대가 와 있었습니다. 부대장인 대위가 내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우리 부대가 압록강변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공군은 강 건너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강폭이 좁아서 밤에 중공군이 건너다니는 길목도 보였습니다. 우리 부대 안에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가 중공군과 밤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쪽으로 건너오지 그래. 내가 이쪽으로 와 하면서 중국어로 주고받았습니다. 성탄절까지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병사들은 전쟁의 종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세계 여론도 하나같이 조속한 승리와 평화를 희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연 스탈린이 북한의 파멸을 그대로 둘 것인가? 모택동이 바로 자기 곁에 적대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요리를 즐기는 병사들 앞에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